자, 이제 마지막 대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눈과 귀를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파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빛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는 대부분이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이 파동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동과 정보의 전달해서 파동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파동의 성질들, 현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은 이제 빛의 입자성과 물질의 파동성. 이때 물질이라는 것은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과 전자의 파동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파동의 전파와 굴절, 전반사와 강통신, 전자기파, 그리고 간섭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파동의 전파와 굴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눕니다. 이제 파동의 기본 요소와 전파 속력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굴절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 굴절은 또 그 다음 중단원에 소단원에 이어지는 그 전반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동의 기본 요소 한번 볼게요. 두 개의 그래프 해석 방법이 있었죠. 이제 가로 세로 모두 길이 단위로 이제 축이 세워져 있으면 요거는 특정 순간에 이 파동의 모습을 찍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횡파라면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사실 종파라면은 각 지점에서의 변이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종파는 사실 사진이 아니고 이 경우에 각 지점에서의 변이를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위로 볼록한 부분을 마루,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골이라고 하고, 요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진동 중심에서 이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요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의 길이 혹은 요 모양의 길이,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람다로 표기를 합니다. 단위는 당연히 미터고요. 근데 센티미터를 쓸 때도 있고 통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동영상 스냅샷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왼쪽 그래프에서 요 지점을 시간에 대해서 계속 연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펼쳐서 이제 그래프로 그린 이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는 파동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점선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매질은 사실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뿐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펼쳐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여기는 마루, 여긴 골이라고 하고요. 요 마루인 순간이 하고 또 마루가 지나가는 순간, 요 두 순간 사이의 시간 차이를 주기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인 거죠. 주기는 보통 대문자 t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한 주기가 흘러가는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 거 예전에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이 식이 중요하죠.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만큼 이동합니다.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죠. 그래서 F번 진동할 1초 동안에 F번 진동한다라고 했을 때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면 T분의 1은 F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죠. 이때 이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전파되는 동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질이 바뀌어도 심지어 이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요. 파동의 전파 속력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좀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역학적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파동의 종류가 다르면 전파 속력이 다르고요. 근데 같은 종류의 파동이라도 매질이 달라지면 전파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줄의 경우에는 사실 느낌적으로 가도 되는데요.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이 빠르고요. 그다음 소래의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일 때 고체가 무조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빠르고요.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가장 느립니다. 그 기체 중에서도 같은 기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그 기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속력이 빠르고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또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으면 그 수면파 있죠, 수면파. 수면파의 경우에는 깊을수록 수면파의 속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닷가의 마찰의 영향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돼요. 깊을수록. 그래서 그 수면파의 속력은 그 물의 표면에서의 속력이거든요. 그래서 바닥하고 멀어지면 깊어지면 그 전파 속력이 마찰력이 작게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거를 주제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보통 이 경향에 맞게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기파는 특징이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매질의 영향도 안 받고요. 그래서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모두 C로 같습니다. 근데 전자기파하고 역학적 파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파동이죠.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소리하고 진동수가 큰 소리하고 공기의 상태만 같으면 속력이 같아요. 근데 빛은 다릅니다. 물질 속에 들어가면 물질에 의해서도 속력이 달라지는데요. 진동수가 큰 빛하고 진동수가 작은 빛의 속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질 속에서는 물질과 진동수가 결정을 해요. 물질과 진동수가.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느립니다. 속력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공기는 거의 진공과 마찬가지로 보통 여기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빛의 속력이 거의 같다라고 했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둘 다 느려집니다. 둘 다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큰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갈라지는 거예요. 굴절이 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고요. 프리즘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 진동수가 큰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느려져서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이런 특징이 있다. 비교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더라고요. 일단 굴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요 점선으로 표시한 게 법선입니다. 법선.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얘기할 때는 그 파동의 진행 경로하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데 일단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사가 되는 것은 이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은 거고요. 요걸 입사각, 반사각, 이걸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하고 굴절각 사이에 관계식이 있죠.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해석을 할 때 이 식을 알면 좀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질 1에서의 속력분의 사인 세타 1, 매질 1에서 파동의 진행 경로와 법선이 이루는 각. 요거는 V2분의 사인 세타 2와 같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지금 세타 1이 더 크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속력이 더 빠르고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했죠. 파원에서 한번 탁 결정이 되면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는 것은 파장이 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변에 상수인 C를 곱해주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를 곱해주면 빛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V1분의 C는 매질 1에서의 빛에 대한 절대 굴절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N1으로 표기할게요. V2분의 C는 매질 2의 절대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C가 제일 큰 값이고요. V1, V2는 C보다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은 1보다 크고요. 진공일 때는 1입니다. 그리고 속력의 역수죠. 속력의 역수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쪽이, 그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지만 굴절률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과 관련해서 이제 요 굴절에서의 그 각도와 속력, 파장, 굴절률 사이의 관계,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요거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걸 좀 개념을 확장한 게 이제 전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사의 경우 자, 물에서 공기 쪽으로 이제 빛이 입사하게 되면 이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더 키우면 굴절각도 더 커집니다. 근데 입사각을 계속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각도가 있어요. 예,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 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사 문제에서는 항상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상황을 염두에 보면 명확하게 요 임계각이라는 것은 법선과 이루는 각이 90도가 최대거든요. 그때 임계각은 90도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계각이 존재할 조건이 전반사가 될 조건이거든요. 자, 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는 더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굴절이 안 되는 거고 굴절에 대한 해가 안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굴절에 대한 해가 안 나오고 반사만 됩니다. 굴절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사가 되는 범위는 이 범위예요. 이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임계각 90도 중에서 90도가 무조건 더 크죠. 속력이 누가 더 빠르겠어요? 매질 1, 매질 2. 매질 2가 속력이 무조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 임계각 90도. 임계각 90도니까 이쪽이 각도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굴절률로 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굴절률로 치면. 자,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요 밑에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N1 사인 임계각은 N2 사인 90도가 돼요. 그럼 이 사인 90도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사인 임계각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N1분의 N2가 되고요. 이건 속력으로 나타내면 V2분의 V1이 되는데 요 사인 임계각이 해가 존재하려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1보다 작으려면 요게 분모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 전반사가 되는데 요렇게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 상황을 두고 임계각 90도가 과계 최대값,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게 전반사가 되는 범위니까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은 요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임계각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으면 이 임계각하고 90도 사이의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의 차이가 큰 거고요. 굴절률의 차이가 큰 겁니다. 이럴 때 전반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은 임계각이 작은 조건이다. 그리고 속력의 차이, 굴절률의 차이가 큰 조건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자기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전자기파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펙트럼을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게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진공에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속력은 같습니다. 근데 프리즘 속에 들어가면 자, 법선을 제가 그어 볼게요. 요게 법선이죠. 요게 법선입니다. 그럼 요게 입사각이에요. 입사각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굴절각이 작아지는데 진동수가 큰 녀석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져서 더 많이 작아집니다.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그 굴절되는 정도가 커져서 이제 색깔이 분리되어서 색깔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분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크고요. 속력을 비교해 보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이 두 개가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속에서의 속력은 빨간색도 진공에서보다 느린데 파란색이 더 많이 느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진동수 영역별로 이제 그 전자기파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방법은 순서를 알아야 되거든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 쪽이 파장이 깁니다.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아요.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큽니다.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외선 차단 크림 안 바르죠. 자외선 차단 크림 바릅니다. 그래서 자외선 쪽이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큰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게 적외선,
적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게 보라색 바깥쪽 선, 자색 바깥쪽 선,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제일 긴 것, 회절이 잘 되니까 통신이 잘 돼요. 라디오에 쓰여요. 라디오 통신, 라디오파, 전파 같은 말입니다. 파장이 제일 짧은 거, 에너지 제일 크죠. 제일 크니까 암 치료 막 이런 데 쓰입니다. 투과력이 제일 세고, 그게 이제 감마선입니다. 또 기억하는 방법이 이제 저는 감마선, 짝지, X선 이렇게 기억합니다. X선, 감마 X, 이게 외래어로 한 글자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짝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요게 제일 헷갈리는데 라디오파하고 적외선 사이가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 마이크로가 뭔가 작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파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진동수가 작은 겁니다. 파장은 그 라디오파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전반적으로 파장이 기니까 통신에 이용된다. 약간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근데 라디오파가 이제 회절이 잘 돼서 무선 통신에 이용되는데 이제 방송하고 RFID. 요 RFID는 여러분 영어로 기억하세요. 라디오 프리퀀시. 이게 라디오파예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아이디는 여러분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그 아이디입니다. 라디오파로 개인을 식별하는 장치를 RFID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거를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파라고 기억하면 이게 연관지어서 기억하면 되겠죠. 요 마이크로파는 얘보다 파장이 짧아서 좀 더 고급 통신에 이용된다라고 보면 돼요. 회절은 잘 안 돼서 기지국은 더 많이 세워야 되지만 이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담아서 또 고급 통신에 이용된다. 그래서 레이더 위성 통신, 휴대전화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자레인지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그래서 2.45GHz가 물의 공명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내에 있는 물을 공명시켜 가지고 데우는 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적외선까지도 통신이에요. 보면 광통신에 이용이 돼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광통신에 이용이 되고, 요 각종 센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요. 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 감지, 사람의 체온 정도에서 나오는 딱 그 전자기파가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계나 열 감지 카메라에 이용되고, 리모컨도 적외선입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리모컨에 있는 적외선을 잘 조절해 가지고 TV에 쏘면 TV가 켜질 수도 있다고 이런 헛소리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리모컨도 이렇게 떠올리기 바랍니다. 가시광선은 뭐 조명이나 영상 장치니까 그게 어렵지 않고, 자외선은 살균이나 이제 위조지폐 검사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위조지폐 같은 경우에는 형광물질을 발라놨는데, 이 형광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에 에너지 준위를 2단계 올라갔다가 한 단계씩 차례로 단계별로 내려오면서 그보다 에너지가 작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그래서 이제 형광물질이 이제 원래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던 게 자외선 등을 비추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나 더 할까요? 이게 레진을 굳힐 때 레진 치과에서 그 허연 거 메꾸는 거 있잖아요. 예. 레진 이거 어인가 아인가 모르겠네. 어이 맞아요. 예. 어이가 없지 않네. 예. 굳힐 때는 디귿이가 지읒이가. 디귿이. 굳힐 때. 아직 한글 다 못 깨쳐가지고. 그때도 자외선이 이용됩니다. 그다음에 X선은 말 그대로 X선 사진, 그리고 공항 검색대, 그리고 건물 비파괴 검사 이런 데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공항에 보면 그 가방 안에 막 이렇게 물건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X선 사진이 됩니다. CT도 X선입니다. 3차원으로 이제 X선을 찍는 거고요. 근데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에너지가 큽니다. 이제 핵 붕괴 시라는데 이것도 아직도 안 바꿨네. 핵 변환 시 붕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핵 자체가 들뜬 상태에서 좀 바닥 상태로 변할 때도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방출이 되고 투과력이 크고요. 여기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째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렇게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감마 나이프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뭐 자르는데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간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섭은 같은 위상 이렇게 만나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서 진폭이 더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루와 골과 마루가 만나서 진폭이 작아지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럼 출발할 때 위상이 같으면, 그러니까 마루끼리 출발하고 골끼리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같은 상태로 출발하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마루골 이런 식이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만나게 돼요. 같은 모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 홀수배가 되면 마루였던 부분이 골로 뒤집히게 돼요. 그래서 뒤집혀서 만나게 되니까 상세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그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나와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요 두 개가 위상이 반대인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면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조건이 완전 다 거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처음에 두 위상이 같은지 그걸 점검해서 이렇게 경로차로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가 날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리를 들어보면 중앙은 경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반파장의 1배가 되면 소리가 작아지고, 반파장의 2배가 되면 다시 소리가 커지고, 반파장의 3배가 되면 소리가 작아지고, 반파장의 4배가 되는 지점은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게 소리의 간섭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정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 정상파도 있는데 여기 수면파 1차원 정상파도 있는데 이제 2차원 정상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상파는 기본적으로 파장과 진동수와 속력,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같은 두 파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속력과 파장과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진폭만 딱 2배가 되는 제자리에서 마치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정상파 혹은 정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요 실선이 마루인 부분이고요. 요 점선이 골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P점을 보면 요 S1에서 출발한 요 마루하고 그리고 S2에서 출발한 마루가 만나게 되죠. 그럼 임의의 순간에 아무 순간에 일단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루 0, 골 0, 마루 0, 골 0, 마루 0, 골 0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루 0, 골 0, 마루 0, 골 0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진폭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주기 단위로 진폭이 최대였다가 0이었다가 또 최대였다가 0이었다가 최대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 0, 골 0, 마루 하면 이제 한 번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주기 단위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그다음 Q점은 보면 점선과 점선이 만나죠. 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얘도 배입니다. 배. 예. 그래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 0, 마루 0, 골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에서 골까지가 한 주기니까 이게 4분의 1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배가 되겠습니다. 배. 이제 마루와 골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면서 진폭이 최대인 그 지점을 배라고 합니다. 반면에 R점은 보면요 실선하고 점선이 만나죠. 그러니까 마루하고 골이 만나요. 그럼 이 지점은요 매 순간 보면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상세 간섭이 매 순간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잔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상세 간섭이라는 말이고요. 얘는 쭉 그냥 변이가 0입니다.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요걸 스피커라 생각 한번 잡으세요. 여기가 이제 실알선하고 실선이 만나는 부분이 이제 소리가 큰 부분이고요. 소리가 작은 부분, 큰 부분, 작은 부분, 큰 부분 똑같습니다. 결국 맥락을 보면. 그래서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요 점들의 집합이 쌍곡선이 되는 거고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보강상세가 번갈아가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비추로 하면은 0의 이중순리 실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파원이 그 소리냐, 물결파냐, 빛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결국에 다 두 개의 파원에서 동일한 신호가 파동이 일어났을 때 보강과 산세가 번갈아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간섭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슬릿은 이제 좁은 영역을 지나가는 빛이 이제 위상이 같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좁은 슬릿을 한번 통과시키는 건데 현대에는 이제 이걸 쓰지 않고 레이저를 바로 비춥니다. 레이저를 비춰서 동일한 이 파동을 이제 출발시키고 위상이 같은 빛을요. 그러면 이 중심은 경로 차이가 없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경로 차이가 커져서 여기가 경로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밝은 무늬가 되고 보강 간섭. 여기가 경로 차이가 반파장. 여기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 그래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소리로 치면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물결파로 치면 가장 물결이 많이 치는 곳, 잔잔한 곳, 물결이 많이 치는 곳, 잔잔한 곳.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경로 차이를 이제 요 길이의 요 길이의 요건 0.1mm, 0.2mm고 요건 1m, 2m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평행항선이라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요 평행선과 요 선의 각도인 세타, 요게 임의의 x 지점입니다. 요 세타를 나타내면 요게 경로차 d 사인 세타가 되고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요 빗변분의 높이나 밑변분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요 사인 세타 대신에 탄젠스 세타가 돼서 dl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간섭,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세 간섭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이게 그 델타 그 m이 1만큼 차이 나는 경우, 그 m은 0부터 시작하는 0을 포함한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강 간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m이 여기 0인 지점이고 여기 m이 1인 지점입니다. 여기 m이 1만큼 차이 날 때 그 거리의 차이를 델타 x라고 두면 이 델타 x는 식이 이렇게 되죠. d분의 l 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공식처럼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인접한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혹은 인접한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m이 1만큼 차이 날 때 그 간격은 이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간섭 무늬는 더 넓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간섭 무늬가 더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간섭은 파장이 길수록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잘 된다. 잘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리는 이제 간섭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거리가 멀면 그 빔 프로젝트의 그 화면이 커지듯이 그냥 확대가 되는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얘가 크면 클수록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일맥상통해요. 이게 두 개의 파원에서 동일한 파동이 나올 때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요게 조금 다른 맥락의 간섭이에요. 요거는 또 이제 얇은 막 간섭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개는 파원이 두 개인 경우고 동일한 파동이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파원이 한 개인데 요 기름막 같은 이런 얇은 막이 있으면 요 윗면에서 반사된 빛하고요.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경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에서는 이제 보강 간섭 조건이 될 거고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어떤 조건에서는 상세 간섭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요. 경로차만 따지면 될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반사할 때 위상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얇은 막 간섭 자체가 그냥 간섭 현상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상세 간섭을 이용하면 반사가 안 되죠. 그럼 투과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요 코팅을 하냐 하면 가시광선은 상세 간섭이 되게 해요. 반사광이. 그러면 상세가 안 되니까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투과율이 올라가고요. 자외선은 눈에 안 좋으니까 이제 반사하는 자외선이 보강 간섭이 되게끔 해버리면 반사가 잘 되고 이런 투과가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간섭 현상이라는 거. 그래도 이런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막 기름띠 있는데 막 무지갯빛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간섭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빛의 이중성에서 빛의 파동성은 이제 이미 그 전에 밝혀졌어요.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간섭과 회절입니다. 회전은 우리 물리2 시간에서도 배웠었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대상이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 혹은 회절 현상을 일으킨다 하면 그 물리적 대상은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영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인데 이게 최초로 빛의 간섭을 알아본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은 파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빛을 다시 입자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되살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광전 효과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 효과는 일단 기본적인 식을 먼저 설명하고 이런 이미 배웠으니까요. 식을 설명하고 보도록 할게요. 광전 효과는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필기해 줬죠.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가 금속판 안에 들어가면 전자 한 개와 충돌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이때 광자 한 개 에너지가 HF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고요. 금속의 일함수가 다 돈으로 생각을 했죠. 요 HF는 그 부모들이 던져준 돈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금속의 일함수는 그 애들을 지하 감옥에 갖춘 그 또라이 사장에 받는 그 통행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통행료를 제하고 가지고 나온 거스름돈이 전자가 가지는 튀어나오는 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던지면 통행료가 800원이면 200원 들고 나오는 거고요. 500원짜리는 아무리 던져도 1대1로 하나에다 한 명씩 한 개씩만 받으니까 800원이 안 되니까 못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때 금속의 일함수도 HF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F를 F0라고 하면 이건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이렇게 일컫는다 했고요. 그다음 실험 장치를 설명해 보면 이제 금속판이 들어있는 광전관 안에는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데 이때 금속판의 일함수는 HF0 800원 통행료입니다. 이게 광자가 부모들이 던져주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이고요. 이때 진동수하고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데 진동수는 이제 광원을 달리하면서 하는 거고요. 빛의 세기는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조절합니다. 이때 진동수는 의미하는 바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진동수가 돈의 액수를 결정짓는 거고요. 세기는 던져주는 돈의 개수, 광자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광자 1,000원짜리 100개 던져주면 100명의 아이가 나올 거고 200개 던져주면 200명의 아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결국에 전자의 개수라고 볼 수 있죠. 탈출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거꾸로 전압을 걸어요. 역전압을 걸어가지고 얘가 못 나오게 막잖아요. 못 나오게 막았을 때 처음으로 이제 광전류가 0이 되는 그때의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고 했고요. 이 정지 전압은 전자 중에서 가장 운동 에너지가 큰 녀석을 막은 거니까 그 에너지 크기다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스름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이랬죠. F가 F0보다 크면 여기다 H를 곱하면 이제 에너지 크기가 되죠. 그러니까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800원보다 크기만 하면 이제 애들이 거스름돈을 들고 나올 수가 있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즉시 방출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동성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했죠. 파동은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800원까지 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시간 필요 없이 한 번에 나온다는 거는 한 번에 에너지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연속적인 입자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때 그 에너지의 크기는 광자의 에너지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던져주는 돈의 액수에 비례한 거예요. 광자 한 개당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 당연히 던져주는 돈의 개수가 많으면 나올 수 있는 아이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그 세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800원보다 크기만 하면 그 돈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던지는 즉시 1,000원짜리 하나라도 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반출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거스름돈이죠. 이건 빛의 세기, 그러니까 던져주는 돈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이 진동수, 돈의 액수하고만 관계가 있죠. 이것도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는요,
입자성, 파동성으로 다 설명 가능합니다. 단위 시간대에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크다. 입자성으로 설명 가능해요. 던져주는 돈의 개수가 많으면 탈출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도 많아지죠. 근데 이제 파동으로 봐도 세기가 빛의 세기가 세면 전체적으로 이제 파동에서 보면은 파동 에너지가 큰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동성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주는 파동의 입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라고 봐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여서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최초로 이제 입자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그런 의미가 있는 실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 한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이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어 놓으세요.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이중성, 즉 전자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전자가 입자라는 건 당연히 아니까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봐도 뭐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의 입자성을 봤다면 이제 입자라고 당연히 생각됐던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드보로의 물질파 이론인데요.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나타낸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파장이 람다인 빛은 광자는요 람다분의 h라는 운동량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P하고 람다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이 P인 입자도 이런 파장을 가진 파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드보로의 물질파 이론이고요. 따라서 드보로이에 의하면 질량이 m인 전자가 속력이 v면 mv분의 h라는 파장을 가지는 파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드보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p분의 h, mv분의 h를 드보로이 파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물질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물질을 파동으로 봤을 때 그 파동의 이름을 물질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h가 굉장히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m이 매우 작아야지 물질의 파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시세계 전자와 같이 질량이 매우 작아야지만 요 의미 있는 파장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 파동에 의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낸 실험이 데이버슨 건모 실험, 그 톰슨의 전자해절 실험, 그리고 이제 사실 배우진 않는데 콤프턴 산란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두십시오. 요 콤프턴 산란도 콤프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컴프턴이라고도 합니다. 컴프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콤프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것도 전자의 미안하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지워 거꾸로 이 컴퓨터 산란은 적어버렸어. 그 컴퓨터 산란 잊어버리세요. 헷갈린 컴퓨터 산란은 광전 효과와 함께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의 입자성을. 헷갈리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넘어가십시오. 안 나올 겁니다. 자, 데이비슨 건머신과 톰슨의 전자해절 실험이 전자의 파동성을 한 실험인데 데이비슨 건머 실험은 그러니까 슬릿을 원자로 쓴 거예요. 원자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간섭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를 쏘고요, X선을 쏘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드보로이 물질파 이론을 이용해서 그 X선하고 똑같은 파장, 드보로이 파장을 가지는 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X선도 비추고 전자도 비췄는데 신기하게도 X선은 당연히 간섭을 하니까 요 얇은 막 간섭이죠. 특정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특정 각도에서 X선이 잘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X선하고 동일한 드보로이 파장을 가지는 전자를 쏴도 그 전자가 특정 각도에서 많이 반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전자도 간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데이비슨과 건머.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이제 톰슨 그 전자를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해요.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마치 얇은 막을 통과시키는데 X선하고 전자선을 통과시키는데 요 드브로이 파장으로 계산했을 때 X선하고 동일한 파장의 전자선을 비추니까 동일한 무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동일한 무늬. 따라서 이 전자도 회절한다. 그리고 또 속력을 증가시켜 보니까 람다는 mv분의 h잖아요. 속력을 증가시키니까 파장이 감소해서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절 현상이라는 걸 발견해서 전자도 회절한다. 파동이다. 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여기 보면 간섭과 회절하면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전자도 간섭과 회절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자의 파동성을 입증한 실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자현미경이 바로 이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광학현미경과 비교해 보면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겁니다. 예. 35번. 예, 35번. 35번 여기 이제 얘기하려고. 자, 전자현미경하고 광학현미경을 비교해 보면요, 전자의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1나노미터 이하예요. 드브로이 파장이. 근데 가시광선은 한 5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분의 1 수준으로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일어나지 않냐면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장이 짧으니까 회절이 잘 안 되죠. 그러면 회절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자, 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뭐가 회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회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왼쪽이 회절이 잘 돼서 빛이 퍼진 거고요. 그래서 회절이 잘 안 될수록 선명합니다, 상이. 예. 그래서 분해능이 좋고요. 최대 배율이 높습니다. 광학현미경의 최대 비율은 2000배 정도인데요. 예, 전자현미경은 수백만 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료에 제한이 있어요. 템이든 셈이든 그 진공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는 어렵고 얇게 만들거나 코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을 비교해 보면 투과 전자현미경은 2가 2잖아요. 2D 영상이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셈하면 요 3D 뭐 이렇게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투과는 얇은 시료를 투과시키는 거예요. 예, 투과시켜서 2D 영상을 얻지만 대신에 더 높은 배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근데 주사 전자현미경은 이제 반사시킨 걸 보기 때문에 입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3D를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배율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각각이 다 쓰이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배율도 높고 3차원이 된다면 그것만 썼겠죠. 근데 얘는 이제 2D인 대신에 배율이 높고 요건 3D인 대신에 배율은 이게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이제 자 보세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순서는 템, 투과 전자현미경, 2D가 분해능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3D, 3D 영상을 찍는 반사 형태의 전자현미경, 주사가 이제 쏜다는 거죠. 쏘서 반사시키는 거고, 투과가 이제 투과시키는 거고. 이름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광학현미경 요 순으로 이제 얘가 분해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